오창이라고 하고 가미당에서는 보키씨라고 불러요. 훨씬 정겹죠. 예. 오늘부터 4주간 페스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오늘은 오랑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이 페스트가 발생했으니까 그 오랑이라는 도시하고 거기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 그 일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이제 아마 이제 전체 그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의 배경이라 그래야 되나, 전체적인 그림, 스케치 이런 걸 그냥 하는 시간으로 하면서 아마 이제 좀 키워드는 습관이라는 게 되지 않을까. 계속 앞에서 반복해서 습관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흐름을 봐도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우리들의 삶하고 이제 이 패스트라는 이 전염병, 이것이 가져오는 어떤 공포 불안,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삶의 그 지루함, 내지는 자기 삶을 굉장히 그 생명력 없게 만드는 그런 것과 연결된 단어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어는 이제 습관이라는 걸 이제 뽑아서 일단 왔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 훨씬 더 선생님들이 이제 제 이야기와 또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읽으신 내용하고 연결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들 각자의 삶과 관련지어서 좀 생각해 보기가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처음 이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는 이게 어째서 명작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너무 이게 구조가 단순하고 그 메시지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너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약간의 그 의구심이 있었는데 좀 몇 번 이제 되풀이해서 이제 읽으면서 이제 다른 어떤 세세한 어떤 구절들, 또 아니면 이제 앞에 나왔던 어떤 장면이나 말, 어떤 묘사 이거하고 이제 뒤에 것들이 연결되면서 이게 그래서 뭔가 이게 명작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맨 앞에 물론 이제 같이 이걸 보셨겠지만 맨 앞에 여기 보면은 그 다니엘 디포의 말을 인용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저자가 우리한테 이 책을 읽을 때 나는 요런 걸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어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팁 같은 거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방향 같은 걸 조금 보여주는 거여서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핵심은 감옥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감옥살이를 다른 감옥살이에 의해서 대신 표현해 보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일이다라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감옥살이라는 게 중간중간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패스트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참고를 하면서 오랑이 이제 폐쇄돼서 뭔가 이 감옥에 갇힌 다 같이 죄수가 된 어떤 느낌들, 그런 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은 이 패스트라는 이 감옥살이를 또 다른 어떤 감옥살이하고 또 비교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들의 습관 같은 거하고 또 연결해 볼 수 있어서 이 감옥살이라는 거는 뭐 나의 행동이나 이런 거의 결과로 어딘가에 갇히게 되는 그런, 물론 이제 뭐 외부적인 어떤 압력, 외부적인 어떤 뭐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의해서 감옥을 살게 되겠지만, 어쨌든 내 행동과 어떤 내 심리적인 어떤 행로 이런 것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감옥살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갈 건지, 그런 걸 조금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아마 이 작품을 조금 다양하게 읽고 내 삶에 직접 좀 연결해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가두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어떤 신념 같은 거,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절대 이걸 버릴 수 없는 신념이야. 아니면 뭐 신념 속에 종교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어떤 것들에 스스로를 나를 가두는 모든 것들을 아마 여기서는 감옥살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 이제 이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를 가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조금 더 방향이 더 그쪽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이 그 도시가 공간적인 배경이 오랑시인데, 오랑은 지도에서 좀 찾아보셨죠? 네. 어디에 있었나요? 알제리는 어디에 있었죠? 네, 북아프리카 지중해 남단, 네, 지중해를 면하고 있는 해안 항구 도시인데,
맨 앞에 보면은 그 오랑에 대한 설명이 짤막하게 그냥 많은 걸 다 거기 이제 함축시켜 놓은 게 있죠. 그 알제리 해안에 있는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현청 소재지에 불과하다. 근데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데 알제리라는 나라인데 프랑스의 현청 소재지라고 하면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다는 얘기겠죠. 한 100년 정도 이 알제리가 프랑스의 식민지로 지냈는데 그리고 이게 1962년인가 그때 독립이 됐으니까 이게 지금 40년대가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는 상태니까 아마 여기 이제 오랑은 프랑스의 어떤 현청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구청, 시청 이런 것이 있는 소재지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오랑이라는 도시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도시다. 못생긴 도시다. 뭐 이렇게 이런 상업적인 도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끝에 가면 이제 초목도 넋도 없는 도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떤 자연 기후 뭐 지형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땅하고는 정말 너무 다른 어떤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경험해 본 곳으로 이렇게 좀 비견해 보자면 제가 예전에 한 2000년대 초에 바레인이라는 곳을 갔었거든요. 거기 이제 오빠가 살고 있어서 한번 이제 놀러 오라 그래서 갔었는데 갔더니 그 전체 인구가 60만인가 그래서 골프를 치면 바다에 공이 빠진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좁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갈 때 거기가 이제 사막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막이라는 걸 갖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고운 모래가 바람이 불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가 또 저렇게 모양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그 왜 뭐 사하라 사막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그 EBS나 이런 데 다큐에 나오는 사막을 생각했는데 갔더니 그냥 황무지인 거예요. 그걸 그냥 사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삼수변에 적을 소자를 쓰기도 하고 돌석자에 이걸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막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그 고운 모래를 먼저 떠올리는 그게 핵심이 아니고 강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초목이 자랄 수 없는 곳을 그냥 사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통틀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막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것도 고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막을 봤을 때 제가 좀 당황했어요. 이게 사막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한번 내가 직접 보는구나, 그걸 한번 걸어보는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갔는데 그런 식의 사막. 그리고 뭐 해발 200m의 산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동네 언덕 같은 게 하나 가장 높대요, 그게. 그리고 갔더니 진짜 풀 한 폭이 보기가 어려웠고 나무는 아예 없었고 그냥 그 어딘가에 생명의 나무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문화재, 보물,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죠. 문화재를 지정하는 그런 거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아주 오래된 그 나이테를 감고 있는 듯한 그런 아름이 넘는 그런 나무가 한 그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뿌리가 어딘가에 그 깊은 그 지하수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막.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약간 그런 걸 떠올렸고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이게 사막과 흡사하다라고 글에다 썼는데 이제 어떤 분이 보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진흙탕이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사막하고 진흙탕하고는 모순이 아니냐 어떻게 사막이 진흙탕이 될 수 있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분도 갖고 있는 사막이 그 물이 잘 빠지는 모래만 있는 사막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본 그 사막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그 황무지라면 억수같이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면은 완전히 이게 진흙탕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강수량이 뭐 1년 내내 있는 건 아니니까 어쩌다가 이제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런 것에서 이제 그런 진흙탕이 되는 가을이 있겠죠. 여기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문장이 이 기이한 사건은 1940X년에 이제 오랑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기이한 사건이고 이런 이 도시에는 굉장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연 환경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초목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좀 비탈진 언덕에 언덕치고는 좀 높은 그 언덕에 달팽이 모양으로 건설된 도시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면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만을 형성하고 있는 그 주변에 이게 세워진 것인데 이제 해안을 끼고 있어야지 하니까 그런데
그 도시가 그러니까 바다를 등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형을 이렇게 보면 아틀라스 산맥이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실제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면 아틀라스 산맥이 이제 서쪽에서부터 쭉 진행이 돼서 거기쯤에서 이제 끝나는데 그 끝자락쯤에 이제 이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도시가 그 산맥을 뒤로 하고 이제 바다를 뒤로 등지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좋은 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바라볼 수는 없고 우리가 흔히 이제 상상하듯이 일부러 찾아가야지만 그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그 묘사를 보면은 약간 이제 외부와 고립되기가 굉장히 쉬운 어떤 지형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이 오랑 자체가 생긴 그 원래 갖고 있는 지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막의 고원지대고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강풍이 세게 불고 여기 보면 뜨거운 강풍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것도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봄부터 이미 벌써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봄을 느낄 때는 그냥 공기의 어떤 그 훈훈함 이런 걸로 이제 느낄 뿐이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꽃을 팔려고 이제 광주리에 담아오는 그런 걸로 이제 봄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제 푹푹 찌는 더위로 이게 그냥 바로 넘어가서 이제 한여름이 되면 여기 이제 묘사에 의하면 솥뚜껑을 이렇게 덮어 놓은 것 같은 그걸 이제 우리가 솥뚜껑 별로 안 쓰잖아요, 요새는. 근데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골로 가면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 솥뚜껑들이 진짜 무쇠 솥뚜껑들을 다 썼거든요, 집집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거기에 뭘 다 말릴 수가 있어요, 그 위에. 뭐 신발도 말릴 수 있고 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그 추운 겨울에도 거기에 불을 떼서 이 솥톤만 이렇게 데워 놓으면 그게 난로 역할을 할 정도로 물론 아궁이에 불도 있지만 그 솥뚜껑이 데워지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머리에 이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여름 그리고 그 여름 이제 봄부터 시작된 여름이 한 9, 10월이 돼도 이게 물러가지 않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는 여름이 계속 이어지다가 겨우 한 11월 하순 초순 무렵부터 약간 이제 서늘해져서 11월 하순이나 이제 12월로 넘어가야지만 이제 겨울이 되면서 이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전까지는 뭐 안개에 여기 또 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 까미가 쓴 건 아닌데 까미의 제가 작가 수첩을 다 읽어본 건 아니고 그 까미의 전기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은 책들을 읽어보면 까미가 느끼기에 이 오랑이라는 도시는 세계에서 먼지가 가장 많은 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강수량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황무지에 고원에 세워진 도시니까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어서 흙먼지를 다 이렇게 날려와서 벽이 다 흙먼지로 그냥 회치를 해놓은 듯이 그렇게 되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은 그게 조금 젖었다가 그리고 뭐 벽도 사실은 흙이 없겠죠. 그러니까 흙먼지가 더 잘 달라붙어 있을 테고 근데 이제 그렇게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 그걸 또 바싹 말렸다가 이제 비가 오면 이제 그걸 또 적셨다가 그래서 강풍이 불면은 아예 그냥 그 흙먼지에 젖은 그 덩어리째 종아리에 달라붙는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해보면 약간 좀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은 너무나 삭막한 초목도 하나 없고 그런 식의 어떤 강풍이 불어대고 뜨거운 기후가 계속 연일 계속되고 뭐 오랜 기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제정신을 잡고 여유롭게 살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 놨냐면은 이런 도시이긴 하지만 무질서라는 걸 모른다. 그리고 굉장히 만사가 순조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습관인 거죠. 뭐 개인적인 습관도 있을 테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이제 습관처럼 반복하는 우리도 사실 뭐 서울이라는 도시를 그냥 얼핏 와서 보면은 굉장히 잘 돌아가는 도시이잖아요. 순조롭고 뭐 지하철 고장이나 뭐 이런 어떤 하나 이렇게 뭐 코로나가 터지거나 뭐 이래도 사실은 그냥 별일 없이 돌아가는 듯이 얼핏 보면은 마스크만 벗으면 그냥 별일 없이 돌아가는 듯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랑도 그런 도시였던 거죠. 이렇게 사계절이 우리가 이제 자연의 변화로서 사계절을 느낄 수 없는 도시이고 굉장히 지형적으로도 거센 기후 속에 놓여 있는
험악한 도시인데도 그냥 이렇게 시스템들이 이제 갖춰져서 그냥 순조롭게 돌아가는 도시. 그런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행객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무난하게 누구든지 그냥 별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한 도시를 이제 알고자 한다면 이제 어떻게 일하고 사랑하고 죽어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뭐 그게 일하고 사랑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랑 너무 흡사해서 다시 뭐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은 정말 낮에는 열심히 하는데 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랑도 그냥 젊은 사람들은 순간에 쾌락에 빠져서 자기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쪽으로, 쾌락에 빠지는 쪽으로 가고, 좀 안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긴 습관 속에 묶여서 긴 어떤 습관에 젖어 사는 어떤 결혼 생활을 좀 떠올리게 되던데, 그렇게 그냥 살거나 하는 것이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더 이상 생각할 여지도 없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죽음에 이제 이르렀을 때 겪는 불편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겪게 되는 전개되는 모든 그 상황이나 사건이나 인물들의 어떤 행적들이 그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패스트가 덮치면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죽음과 관련되는 것들이 쭉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앞에 간단하게 얘기해 놓은 게 이제 병자가 외로운 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일하는 목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도시라면 당연히 몸이 건강해야 하겠죠. 밤낮 없이 뛰어야 되고, 여기도 보면은 병자가 벽 뒤에서 홀로 외롭게 병과 고투하고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은 다 카페나 사무실에서 전화로 증권이니 어휘이니 할인이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요새 부동산이니 뭐 주식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병자는 돈을 버는 어떤 그 무리 속에는 섞일 수 없는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 병자는 철저하게 외로움 속에 아프다가 이제 홀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 이제 패스트가 닥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전개돼 갈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다시 또 얘기를 하면 패스트가 닥쳤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잖아요. 중세에는 뭐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도 하고, 그 이후에도 지구상에 나타난 게 한 30여 차례 이렇게 된 한 1억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 처음에는 이제 임파선으로 전파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폐까지 침범을 하면 호흡기로 전파가 되니까 이게 더 전파 속도가 빠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전파되고 나면 이 잠복기가 며칠 되지 않고 바로 이게 앞에 보면 수위 아저씨, 미셀이라는 수위 아저씨가 죽는 걸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그냥 딱 죽음으로 딱 그냥 몰고 가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이 패스트가 들이닥쳤다는 얘기는 이 이제 오랑시의 사람들이 돈 벌고 그냥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도 이제 말하자면 쾌락과 어떤 그냥 습관 속에 묶인 사랑, 그런 걸 하면서 가장 철저하게 배제하는 게 병과 이제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철저히 배제하고 그건 아예 삶 안에 넣지를 않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병자가 외로운 도시겠죠. 그런 상황에 갑자기 이제 패스트가 들이닥쳐서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눈앞에 떨어졌어요.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그 죽음에서 제외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지금까지는 패스트가 오지 않았을 때는 인간이 언젠간 죽는다고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걸 내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패스트가 딱 들이닥치면서 이게 내 일일 수 있겠어. 내게 닥쳐올 수 있겠어. 왜냐하면은 내 가족이 감염돼서 격리되고, 또 그 가족의 격리 때문에 내가 또 격리되고, 이런 걸 계속 겪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죽어나가는 그 시체들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게 40년대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도 그랬었잖아요. 이탈리아 같은 데 보면은 그 베르가모였나? 하여튼 그런 도시에 그 시신들이 쌓여가지고 그 밤에 군용 트럭이 그 시신을 나르고 하는 거 우리 굉장히 기괴한 장면들을 봤잖아요. 21세기의 장면이라고는 그 신문 그 기사의 날짜를 안 보면 그냥 언제 그냥 한 100년 전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것들을 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화장터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시신을 묻을 수가 없어서 화장터에 가서 이제 불에 이제 화장을 하는데 그 연기가 계속 이제 오랑이라는 시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조건들.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질문을 탁 던지는 거죠. 패스트가 들이닥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한데 그렇게까지 이게 치사율이 높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그 패스트만큼의 공포감을 느끼지는 못하죠. 근데 처음에는 사실 작년에 처음 한두 달 그럴 때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러진 않았겠죠. 굉장히 불안하고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일단 손소독제를 사가지고 현관에 넣고 가방에도 손소독제, 차에도 손소독제 그렇게 해서 나갔다가 오면은 일단 그 현관에서 손소독제를 손에 듬뿍 묻혀서 가방을 들고 들어가서 옷을 다 벗어서 베란다에다 걸고 이런 식으로 제가 혼자 살면서도 그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한 달 정도는. 근데 그게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하죠. 사람이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서 마스크를 벗고 나가는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좀 익숙해져서 마스크를 벗고 나가는 때가 있었는데 그게 또 지나니까 완전히 몸에 배서 요새는 그냥 마스크를 안 하면 뭔가 좀 허전한 뭔가 좀 옷을 안 입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저도 모르게 드는 그런 게 이제 또 몸에 한 일부 같이 돼버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상황들에 이제 젖어버리면은 그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내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이겠지만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것들이 떨어졌을 때 깜짝 놀라죠. 그때서야.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재앙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이제 패스트가 재앙처럼 닥친 거죠. 이 도시에. 그러면 이제 이 패스트라는 것이 이제 죽음 이런 것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이제 재앙의 하나의 아주 큰 그 본보기인데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그렇게 이 사람들의 습관적인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거는 참 미지수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사람마다 좀 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지간해서는 그걸 못 바꾸는 게 이제 쭉 뒤에 전개가 되잖아요. 도시든 이 도시를 하나의 어떤 사람의 몸, 어떤 하나의 그 유기체인 인간의 몸이라고 본다면 그래도 별 무리가 없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몸이 굉장히 그 센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기운은 센데 자기의 영혼을 돌보거나 정신을 돌보거나 마음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밤낮 없이 돈을 벌고 그런 하나의 사람이라고 본다면 죽음이라는 건 전혀 내 어떤 이 일상에 들어올 수 없는 어떤 하나의 그 조건이라고 보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딱 닥쳤거나 아니면 자기 몸에 어떤 질병을 만났거나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병에 걸렸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때의 행동이 그러니까 그냥 만사 그냥 어쩔 수 없군 하고 이렇게 포기를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반항하면서 맞서 싸울 건지 싸움도 어떻게 싸울 건지 아니면 철저하게 외면을 할 건지 이런 거는 각자 서로 다른 모습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뭐 기질이 반영되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 환경이 반영되기도 하고 어떤 다른 관계들이 반영되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엮어서 이걸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맨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그 수위의 죽음인 거죠. 그 수위의 죽음을 맨 먼저 이제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재앙을 만났을 때 그 보통 평범한 도시,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수위의 모습이. 근데 거기에 이제 어느 날 쥐가 나타났는데 죽은 쥐가 청계참에 나타나니까 이 관리인으로서는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자기의 책무를 소홀히 한 어떤 걸로 이제 그걸 딱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제 처음 이제 보이는 반응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이렇게 보이는 반응이지 않아요? 제가 처음 이제 류마티즘을 앓을 때도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잠시 내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일하고 연관지어서
좀 내가 뭔가 무리를 했나 보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지내느라고 좀 무리가 됐나 보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 항상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근시안적이니까 일단 그런 게 뭐가 딱 닥치면 내를 전모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인간 이성의 한계이기도 하고 나의 어떤 삶의 전모는 이걸 벗어나야지만 볼 수 있는 거라서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잖아요. 근데도 갖고 있는 한계 내에서도 또 시야가 좁아서 바로 그냥 옆에 있는 것하고만 인과를 연결할 줄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했었는데 이분도 그걸 절대 용납하지 못하죠.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다고 하는데도 네가 잘못 본 거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더 나타나니까 이제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건 어떤 놈들이 장난을 친 거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흔히 뭔가가 일어나면 음모론이 나오잖아요. 코로나가 처음 닥쳤을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빌 게이츠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자기가 돈을 벌려고 일부러 이걸 퍼뜨렸다는 등 뭐 아니면 중국에서 어떤 연구실에서 이게 실험을 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등 뭐 다양한 음모론들이 판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또 거기 솔깃하죠. 왜냐하면은 어떤 일이 갑자기 딱 떨어지면은 이게 뭔가 해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경험을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병이 딱 닥쳐서 이게 빨리 안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지? 그러면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지? 해석. 그러니까 명약을 찾아서 헤매기도 했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명약도 중요한데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이걸 뭔가 해석을 해놔야 거기에 내가 기반해서 내 삶을 꾸려갈 수가 있지, 일상을. 안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불안해서 사람이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신화 같은 것도 다 해석이잖아요. 뭐 천둥 번개가 치면은 지식이 없으니까 이건 신이 노했어라고 해석을 해야 그 다음에 뭘 해요? 가서 빌잖아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자기들이 그 일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생기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사 모두가 해석으로 또 이게 다 규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놈들이 장난을 쳤어. 라고 해서 내가 이제 지킬 거야. 이걸 누가 장난을 치는데 내가 잡아내고야 말 거야라고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집 저 집 다 생기니까 그때 가서는 우리 건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우리랑 너무 똑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쥐가 죽었다는 건데 왜 이 도시에 죽은 쥐가 이렇게 나타날까 이게 핵심인데 그건 안 보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든가 누군가가 음모야라든가 아니면은 딴 데도 다 그래라든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냐 하면 미셸 씨는 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결을 못해요. 이 지금 나타난 어떤 현상과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어떤 조건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 미셸 아셔 씨는 나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 아저씨가 가져가는 게 그거예요. 쟤는 나랑은 상관이 없고 내가 아픈 것도 쟤가 저렇게 우리 건물에 내가 관리하는 건물에 나타나서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어. 내가 정말 무책임하고 이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돼버렸어. 이게 너무 이제 신경이 쓰이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막 이 사타구니에 이렇게 돌덩이 같은 게 생겨서 그게 이제 선 패스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갑상선, 임파선 쪽에 다 뭐 여기 갑상선이 아니라 임파선 쪽에 겨드랑이라든가 사타구니라든가 목이라든가 이런 데 다 생기는 이제 혹 같은 건데 그런 게 생겼을 때도 그 걸음을 그냥 잘 못 걸으면서도 그냥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사실 피곤해도 약간 그런 게 생기긴 하잖아요. 편도선 같은 것도 생기고.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그래요라고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하고 의사가 바로 옆에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데도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미셸 아저씨는 이 쥐가 왜 이렇게 나타나냐든가 뭐 이런 걸 전혀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걸 보면 진짜 지적 호기심이라고는 1도 없는 지적 긴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습관대로만 살아가는 내가 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으로 나오고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신념처럼 굳어버린 거죠. 이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의 상태가 바로 나고, 이 건물에 흠집이 생기는 거는 나 자아의 손상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만 오로지 그냥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지키려고 했으나, 그걸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인데, 그걸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으나,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물론 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뭐 죽느냐 사느냐가 여기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죽는지, 이거는 최소한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지, 이런 거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게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어떤 지적 호기심이 전혀 없으니까. 상황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시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로만, 프리즘으로만 이걸 세상을 보다 보니까, 그 렌즈로만 보니까, 다른 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패스트가 아닌가라고 이 서술자가 말하고 있나, 작가가 말하고 있나. 그러니까 맨 앞에 말했던 이 감옥살이라는 게, 이 미셀 아저씨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모든 것과 단절되고 고립되어서 죽어가는, 그냥 자기가 이 단절과 고립 속에 자기의 신념만 가지고 죽어가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표상.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걸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이 사람이 더 오래 살았다 해도 다른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스타일로 모든 어떤 사건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자기 인생에서 닥쳐오는 어떤 것들,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럴 리가 없어.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일생을 마치는. 그래서 요 한 10일 남짓 되는 이 시간에 패스트로 죽어가는 이 기간에 보여준 이분의 행적이, 이걸 다 펼쳐놓으면 그냥 이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살았던 1년, 2020년에 우리의 행적이나 우리의 마음의 행로가 이걸 그대로 펼쳐놓으면 우리 일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좀 섬뜩한 기분이 들죠. 내가 지난 2020년을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이, 그런 낯설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 앞으로 어떻게 이게 펼쳐질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내게 닥치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좀 많은 걸 생각해주는 이 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그 분이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진 않는데, 그 키 작은 노인, 가래침 사격을 하는 노인, 그분도 보면은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아마 퇴역 장군이 아닐까, 군인이 아닐까. 그 옷차림이나 하는 행동이나 그 취미도 하필이면 잠자는 고양이를 깨워서 움직이게, 그냥 잠자는 고양이한테 사격을 해도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사격을 해대는, 이게 이제 습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군인은 전쟁터에서 항상 움직이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걸 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는 비행기를 쏴도 움직이는 비행기를 향해서 쏘는 거고, 이것이 몸에 밴 어떤 하나의 그냥 그 습관이 돼버린 사람. 그래서 이분은 취미도 그것이 그대로 아르마가 돼가지고 퇴역을 했는데도 그냥 그런 식으로 어떤 고양이를 깨워서 움직이게 한 다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절묘한 타이밍에 그걸 쏘아대는 침으로. 그러니까 돈이 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가난한 퇴역 장군이 아닐까. 안 그래도 다른 어떤 취미를 가졌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분은 이제 어느 날 고양이가 이제 쥐들이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고양이들이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고양이나 개 이런 걸 쏘아서 다 죽이잖아요. 전염원이 될까봐. 그런 상황에서 이 주변 상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의 취미 생활이 지금 막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를 내잖아요. 가르침을 탁 뺏고, 이제 고양이도 없는데 가르침을 탁 뺏고 기분 나쁜 듯이 뺏고 들어간다든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든가, 이 신경질적인 반응, 그게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그로테스크 하면서도 웃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가 우리를 봐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약간 좀 색다른 인물이 오통 판사잖아요. 그분은 이제 판사니까 또 완전히 그 판사직이 몸에 밴 거죠. 그 매뉴얼과 그 판사로서의 말투와 행동과 이 모든 것을 보는 어떤 판단 기준, 이것이 그대로 몸에 배서 이분이 이제 계속 등장하는 거는
그 외식인데 굉장히 예의 바른 외식 활동을 하잖아요. 그 이제 딱 가서 항상 자기가 앞장서서 그 법정에 가면 판사가 항상 먼저 나오고 그럼 다 일어서서 이따 판사가 먼저 앉으면 다 이렇게 앉고 뭐 이렇게 다 이게 격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몸에 익힌 거죠. 이분은 말투도 그래서 굉장히 예의 바른데 핀잔이야. 이게 아내한테 하는 핀잔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고 아이들한테도 훈육을 굉장히 쏘아붙이듯이 하고 뭐가 판결 내리듯이 잘잘못을 따져서 범죄자 취조하듯이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이게 몸에 밴 분인데 이걸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나중에 이제 죽는데 그 이제 그 초장에 보면은 어린 아들이 쥐가 동네에서 막 이렇게 들끓으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얘가 흥분이 돼가지고 그 식탁에 앉아서 이제 외식을 하러 가서 그 뒤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밥상 식탁 예절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쥐가 그렇게 이 오랑이란 도시를 뒤덮어도 아무런 눈도 끔짝 안 하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랑은. 그래서 그거는 식탁 예절에 어긋나라고 하고 이제 바로 그냥 침묵을 시키면 그 어머니는 바로 거기에 또 동조를 하는 거죠. 어머니와 이 판사 그러니까 아내와 이 판사는 딱딱 이 30년 아니 30, 왜 제가 마음대로 30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30년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랜 세월 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호흡이 맞춰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인 거죠. 그런 걸 이제 관계 중독이라고 하던데 딱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걸로 그렇게 이미 벌써 이게 짜여져 있어요.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그 패턴을 그게 매뉴얼화 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장모가 패스트에 감염돼서 죽고 그 부인이 이제 관호를 하다가 이제 우리도 왜 격리하잖아요. 며칠간 격리하는 걸 했는데도 이제 아들 딸 데리고 와서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웨이터인가 누군가가 저건 죽어야지 고쳐진다 그랬는데 하여튼 죽어서도 저렇게 하고 저렇게 옷을 입고 저렇게 행동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죽음조차도 이걸 정말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습관인 것 같기도 해요. 습관이 그냥 일상이고 일상이 습관인데 그렇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 습관을 들이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습관으로 몸에 배야지만 이게 생존이 가능한 어떤 진화의 과정에서 그렇게 흘러왔겠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고프다 뭐 이런 거를 내가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래 지금은 밥을 먹어야겠구나라고 해서 이걸 밥을 먹는다면 약간 좀 생존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배가 고프면 어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화 과정에서 아마 그랬겠죠.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 쾌락 호르몬이 나와서 자극해가지고 이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구나라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 계속 먹었겠죠. 예, 먹는 걸. 근데 이제 옛날에 초기에는 먹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먹는 것과 내가 쾌락이라는 것이 나를 계속 생존하게 해주는 어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것이 잘 조절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이제 넘쳐나게 되고 거기에 쾌락을 줬는 우리의 욕망들이 개입되고 그것이 상품으로 또 다시 우리한테 다가오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약간 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이 자연적인 어떤 생존의 메커니즘이 약간 이제 그걸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의 욕망과 자본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끼어들면서 여기 이제 교란이 일어나게 된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습관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쾌락을 저출하는 욕망이 거기 작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이라는 것이 오히려 처음에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건이었는데 필요한 어떤 필요해서 이제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 몸속에 저장해 놓은 프로그래밍 된 어떤 거였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걸로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은 굉장히 나쁜 걸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맥락에서 많이 그 단어를 이용하고 습관을 바꿔야 돼. 그 습관은 없애야 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습관을 바꿔야 되고 얘기를 하고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죽어야 바뀐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이 뭔가 좀 바뀌면 죽을 때가 됐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습관에 쩔어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 오랑이라는 도시도 아까 살펴봤듯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삭막하고 힘들고 이런 도시이지만 그냥 어지간히 그냥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그냥 순조롭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어떤 취미를 가지려고 하고 자꾸 어딘가를 일정하게 가려고 하고, 근데 그것도 내가 혼자서 뭘 바꾸기는 힘드니까 자꾸 어딘가에 돈을 줘서 나를 묶어 놓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가죠, 우리가 습관을.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일상인데, 뭐 일상에서 뭐 밤과 낮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든가,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게 간다든가, 뭐 사계절이 돌아간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런 어떤 순환이지만 반복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이제 생명의 기본 조건이기도 하고, 근데 반복이 없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습관을 안 들일 수가 없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니체의 그 즐거운 학문에 보면은 모든 습관은 우리의 손을 더 기민하게 하고 우리의 지적 기민함을 더 무디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그 습관은,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 그 얘기, 그 말, 부정적으로 보는 그 습관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손을 더 기민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몸에 배서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뭐든지. 그리고 우리의 지적 기민함, 그러니까 머리는 안 쓰는 거죠, 습관적으로 하니까. 미셀 아저씨처럼. 그래서 이 지적인 기민함, 기미를 포착하는 어떤 것, 낌새를 알아차리는 것, 그런 건 굉장히 무디게 만든다. 그런 습관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 그냥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서 하는 어떤 일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이 지적인 기민함 이런 것들은 떨어진다. 주역에서도 군자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기미를 알아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다 전개돼서 그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허둥대는 게 아니라 일이 되기 전에 기미를 포착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이제 군자이고, 여기 오랑이라는 도시도 보면은 낌새라는 얘기가 앞에 나오던데, 낌새가 없는 도시다라고. 그거는 뭐 낌새라고 하면 뭐 다른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는 어떤 마음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낌새도 알아챌 수 없는 곳,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은 너무나 이 오랑 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딱 정리가 좀 되죠. 그러니까 몸의 기민함, 그러니까 아침 먹으면 나가 출근해서 돈을 벌고 퇴근하면 카페, 여기는 카페가 이제 술집이더라고요, 보니까.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회식하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취미 생활 잠깐 하고, 여기 카드 놀이, 친구들이랑 모여서 카드 놀이 하고, 뭐 당구장에 가고, 뭐 그런 정도의 일들을 그냥 몸에 배서 계속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 거며, 이런 거에 대한 탐구심은 전혀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지적인 그런 긴장감도 없는, 지적인 호기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걸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렇게 습관을 들이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습관을 그럼 어떤 식으로 들여야 하는가 라고 하다가 문득 그 예전에 제가 추구 시대를 읽으면서 굉장히 그 새롭게 제가 와닿았던 문구가 있었고, 어디에서 여러 번 말을 했던 문구인데, 그게 여기에서 좀 새롭게 또 해석이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카른 암스트롱이 이제 이 공자님에 대해서 쓰다가 그 예를 가지고 쓴 건데, 예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한 건데, 그 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리타분한 어떤 그 보수주의자가 갖고 있는 의례, 허례허식과 같은 그 의례가 아니다. 이 예는. 그리고 공자님이 그렇게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다. 아주 쪼잔한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예라는 것이, 그 당시에 예라는 것이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뭐 사람이 서는 위치, 그 사람의 어떤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의 색깔과 이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얼핏 보면은 굉장히 거칠에 그 머물러 있는 듯한, 그리고 굉장히 그 의식에만 치중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형식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예라는 것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잇는 실천, 그게 핵심어예요. 자기를 잇는 실천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거기서 실천이란 말이 그때는 별로 제게 안 와닿았는데, 습관을 들이긴 들이는데 나를 잇는 실천을 습관으로 들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퍼뜩 들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보통 이제 습관을 들인다고 하면 어떤 하나의 행위, 뭐 계속 이제 밥을 먹으면 여기 가래침 노인처럼 밥을 먹고 나면, 점심을 먹고 나면 내가 머리 빗질을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나가서 이걸 하는 것, 아니면 뭐 완두콩을 뭐 이렇게 해서 밥을 먹는 것, 이것도 무슨 이제 실천일 수는 있겠죠. 움직임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실천은 그게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는 실천인 거예요. 이 예라는 것이. 근데 그 변화 실천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면 나를 잇는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셀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나를 잇는 게 아니라 나를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잖아요. 이 건물의 상태까지도 나라는 걸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죠. 나를 더 견고하게 모든 걸 나로 끌어들여서 이게 이렇게 쥐로 더럽혀지다니, 그게 바로 내가 더럽혀진 게 되는 거고, 거기는 나를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점점 더 강해지고 이거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라는 것은 계속 이제 뭔가를 실천하는 건데, 그 의례가 굉장히 길게 교행이 되잖아요. 그 예 속에 어떤 실천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나를 잇는 실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섬길 때 그걸 예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그 효를 다할 때, 효라는 걸 이제 예로 일상에서 이제 쭉 어떻게 할 건지를 해놓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고, 뭐 아버지가 주무신 방에 가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다 쭉 나오는데, 그런 걸 모든 행위를 할 때, 아버지의 식사를 이렇게 돌본다든가 이런 걸 할 때, 나의 이런 행위가 아버지 안에 있는 어떤 영성, 존엄성, 성스러움 이런 걸 끄집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과 동시에 내가 성스러운 존재가 또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맞물려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여도, 아버지가 아무리 성질이 괴팍해서 무슨 잔소리를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나는 그거를 다 수용하고 이걸 하는 거고, 그게 바로 나의 수행이고 수양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효라는 예가 효도를 다하는 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있는 영성을 끄집어냄과 동시에 아버지 안에 있는 어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다 잠재되어 있는 존엄성을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실천을 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것이 공자님이 말하는 예였는데, 이제 그렇게 하자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패스트 뒤에 이제 인물들이 다양한 인물들이 그런 걸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타루나 그랑이나 뭐 이런 여러 인물들이 이제 나와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쭉 이제 거기 가다가 41쪽에 보면은 그게 이제 여기 전체로 보면 이제 3장인데 이제 일부의 한 중반쯤 되나요, 이게? 네. 일부의 초반, 중반. 이제 수희가 이제 영문을 모른 채 죽었고, 수희는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초기에 뜻하지 않은 놀라움이 차츰차츰 뚜렷한 낭패감으로 변해가는, 이거 정말 낭패구나, 이게 좀 심각한데, 이런 상황이 이제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만약 모든 일이 거기에 그쳤더라면 아마도 그 일은 습관 속에 묻히고 말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수위한 사람 정도 죽는 걸로 끝났더라면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나 보다라는 걸로 그냥 갔을 거다. 뭐 수위한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메르스를 겪었잖아요. 근데 메르스는 굉장히 여기 한 서울 이쪽에만 조금, 서울에서도 아주 그냥 그 좁은 지역에 한정돼서 나타난
그 전염병이어서 크게 뭐 약간 좀 그 뭐 심야에 그 시장이 나와서 뭐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약간 좀 우리가 많이 알게 되기도 했고 했지만 금방 그게 그냥 잦아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금방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들을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근데 습관 속에 묻혀 버렸던 건데, 근데 이제 시민들 중에서 그 밖에도 몇몇 사람들이 그것도 반드시 수의나 가난뱅이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따라가니까. 우리도 초장에 보면은 뭐 영국 총리도 걸렸고, 끝에 가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뭐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걸린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공주도 죽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때부터 여기 보면은 공포가, 그리고 공포와 함께 반성이 시작된 건 바로 그때부터였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요 정도는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이제 거리를 두고 좀 그렇게 일상을 좀 단순하게 하고 동선을 단순하게 하고 뭔가 좀 욕망을 좀 자제하고 이러면 되는구나 하는 걸 어렴풋이 이제 알게 됐는데, 수희 아저씨 자기가 죽어버렸고, 오통 판사 같은 경우도 아들이 죽잖아요. 그 어린 아들, 그 쥐 이야기 막 하려다가 아주 아버지한테 혼났던 그 아들이 이제 죽어가죠. 그 어린아이가 죽는 게 굉장히 그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돼서 좀 읽기가 괴로울 정도로 그게 막 눈에 너무 선한 것 같아서 읽기가 괴로울 정도로 묘사가 돼 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오통 판사가 바뀌죠. 근데 아들의 죽음도 굉장히 이 사람을 변화시켰겠지만, 근데 이 죽음을 직접 보지도 못했거든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격리당한 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아들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아들이 이제 감염이 되고 나서 격리 당해서 그 운동장에 굉장히 많은 천막이 쳐지고 임시 수용소가 설치가 됐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수용이 됐고, 거기 보면 막 묘사가 굉장히 좀 암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생활하면서 좀 체감하지 않았을까, 이 패스트라는 것과 이 패스트를 앓게 됨으로써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는 또 패스트를 앓는 사람도 또 다른 장소에 어딘가에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자기도 이제 직접 아들을 보는 것보다 더 괴로운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고, 우리가 사실 옆에서 보고 있어도 너무너무 괴롭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를 때 사실 그 고통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서 아마 이분이 그게 좀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공감되지 않았을까? 근데 앞에 이 그 외식을 하는 이 판사를 보면은 전혀 정말 이 사람이 감정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감의 기억자도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리고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 하면은 그 딸이 예의 바른 어떤 것들을 이제 훈육시킨다고 혼을 냈을 때 딸이 울잖아요. 그럼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이 오통 판사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럼 그래야지,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판정에서 굳어진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범죄자를 향해서 뭔가를 하면 범죄자가 그걸 뉘우치는 눈물을 흘린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한의 눈물을 흘린다든가 아니면 뉘우침의 눈물을 흘린다든가 뭐 하여튼 어떤 식의 그런 감정들을 표출하겠죠, 법정에서. 아니면 뭐 그 가족들이 그냥 운다든가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그걸 자기의 선언문, 판결문을 받아들여서 보이는 반응,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 딸의 그 감정에는 전혀 공감을 못하는,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부인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핀잔을 주면 어떨까 하는 거에 대한 전혀 감도 못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천막 속에서, 그 수용소 속에서, 우리도 그 수용소 많이 이렇게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굉장히 그냥 이 사람 같이 예의 바르고 딱딱 격식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외식을 하면서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앉는 순서도 딱딱 정해야 되는 사람이 그 난장판 같은 수용소에서 열흘이 아니라 단 하루도 살기 어려웠을 텐데, 거기에서 보내면서 많은 게 무너졌을 것 같고, 새로운 세상을 만났을 것 같고,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죽음과 함께 뭔가를 내가 몸으로 체감하지 않으면 정말
이 몸에 속속들이 밴 이 습이라는 거는 일상과 함께 습이 된 이것들은 바꾸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 습관이 운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생긴 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그 공자님의 그 말씀이 예라는 것이 정말 예를 내 몸에 익힌다는 거는 굉장한 어떤 각오라든가 어떤 구도자 수행자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렵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유교적인 예인데 그게 불교로 옮겨가면은 그 계율 같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계율 절에서 그 요구하는 계율이 내 몸에 달라붙은 그 모든 것들을 떼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식의 계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뭔가 내가 내 삶을 변화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생명력 그것이 뭐 존엄함이든 그 생명의 존엄함이든 어떤 생명의 활발한 어떤 생기든 이런 것들 그 생생함이든 날마다 내 삶을 생생하게 해주는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일상에서 만들어내기는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몸을 바꾸는 일이어서 말이 습관이 이제 운명이고 말하는 것, 내가 아니면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거고 그 오통판사가 이제 늘 그런 식으로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고 가족들하고도 이제 말을 하긴 하지만 그건 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자기가 일방적으로 몸에 밴 그걸 그냥 쏟아내는 거니까 저는 소통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우는 모습을 보고서도 그냥 그렇지 하고 만족스럽게 웃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습관 속에 자기를 가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에 있는 그 감옥살이라는 것이 다 이 오통이든 그 가르침을 뱉는 노인이든 미셀이든 아니면 완두콩을 옮겨 담는 노인이든 또 우리든 이 습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구나 우리가 다들. 그렇다면 패스트가 굳이 와야지만 여기 보면 패스트가 와서 도시가 봉쇄되면서 감옥살이를 한다고 말했는데 패스트가 와야지만 감옥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습관을 계속 굳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감옥 속에 넣는 것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니체가 쓴 글 중에 자기는 그 습관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단기 습관을 좋아하고 지속적인 습관을 나는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설명이 쭉 이제 조금 길게 한 단락 정도 쭉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아마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을 내가 들이지 않고서 뭔가를 탐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언어 하나를 배우려고 새롭게 내가 배우려고 하더라도 여기 와서 뭐 내가 지금까지 내 몸을 보던 것과 다른 관점으로 몸을 보기 위해서라도 동의보감이 어떤 책인지 동의보감에서 말하고 있는 몸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생명이 어떤 건지를 내가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내가 그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매일 꾸준히 읽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습관인 거죠. 습관을 들이는 거잖아요. 내 몸에. 근데 그러니까 습관을 안 들일 수는 없는 건데 그것이 굉장히 어떤 하나의 견고한 그 굳어버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유동적이거나 어떤 거기에 리듬이 없이 그냥 굳어버릴 때 그거는 이제 지속적인 습관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그 지속적인 습관은 굉장히 나의 생명을 이제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좀 리듬도 있고 뭔가 이렇게 기복도 있고 생기발랄하고 이런 건데 그 지속적인 습관으로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다 단단하게 이제 굳어버리는 거죠. 그 예가 이제 앞에서 나왔던 그분들의 삶의 모습인 거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습관, 지속적인 습관 이런 것들을 이런 패스트라든가 뭐 코로나라든가 저 같으면 류마티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도 각자의 어떤 그런 그 질병 그러니까 이제 은유로서의 질병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 힘겨움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게 굉장히 센 걸로 나에게 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오통판사의 아들의 죽음과 같은 그렇게 센 충격으로 오지 않아도 내가 이 습관이라는 것이 나에게 정말 나의 어떤 생명을 고양시키고 나의 삶에 활력을 주고 이런 것들로 작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 효력이 다 했다 싶으면 또 다른 습관으로 내가 어떤 걸 내 몸을 다시 또 세팅을 하고 이런 쪽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부가 아닌가? 공자님이 말씀하신 공부이고 배우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배움이라는 거고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우리는 뭐든지 자꾸 이게 지속적인 습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 우리가. 왜냐하면 편하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또 새로운 거로 옮겨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새로운 걸 내게 익힌다는 거는. 어제 곰쌤이 자꾸 티베트를 공부하셔가지고 칠판에 적어 놓으셔서 저도 그냥 뭐 좀 해볼까 하고 봤는데 너무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자음, 모음 이게 막 우리는 그냥 뭐 기억에다 알을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가가 있는데 또 뭐 위에 붙이고 옆에 붙이고 밑에 오른쪽 왼쪽에 붙이고 밑에 붙이고 한 무더기인 거예요. 한 글자를 만들려면.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이런 글자가 다 있지. 이래서 처음에는 약간 막 글자 모양이 이게 호기심이 좀 가다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바로 들면서 거부감이 딱 오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딱 제 마음이 딱 올라오면서 이거구나 바로 사람이 뭐든지 지속적인 습관으로 계속 나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저항감이구나. 새로운 거를 내 안에 불어넣으려고 했을 때 그게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해볼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항감이 딱 올라오면서 조금만 힘들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 익숙하지 그만큼 익숙한 게 없이 굉장히 낯선 것일수록 너무너무 저항이 올라오고 그럴 때 바로 갈등이 딱 생기면서 바로 포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합리화하느라고 굳이 내가 뭐 저런 걸 이 나이에 알아야 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는 지속적인 습관으로 계속 나를 몰고 가서 그래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로 이제 가는 게 이제 수희 아저씨가 보여주는 삶인데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